반갑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라서 저도 편안한 기분으로 한 2시간 정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프리저비카라고 하는 TNA에서 만든 아카이브 시스템 시연을 한 20-30분 정도 중간에 이렇게 포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보존 분야의 표준하고 툴 서비스들을 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OAIS를 참고하는 아카이브 시스템 네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일부 시연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아니면 이 아카이브들이 서로 데이터와 그 요구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아카이브의 상호운영성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보존 분야의 표준 지난 2차과 3차 때까지 OAIS 같은 디지털 보존 분야의 표준을 이렇게 접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좀 표준을 넘어서 그걸 좀 확대하고 또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표준에는 OAIS뿐만이 아니고 이 EAD, 매치 프레미스 같은 메타데이터 표준도 있고 그리고 백일과 같은 어떤 장기 보존 정보 패키지 그리고 툴 쪽에 가면 어떤 주로 소프트웨어들인데요. 페도라 디스페이스 같은 어떤 리포지터리 시스템 그리고 카탈로그 작성을 위한 아톰 같은 것들 그리고 TNA에서 개발한 드로이드 같은 포맷 레지스트리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서비스라고 하는 요 하늘색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이렇게 설치해서 썼는데요. 요즘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되다 보니까 연간 구독료를 내고 아카이브 시스템도 구독해서 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유럽의 아카이브들은 연간 이를테면 뭐 몇천만 원 이렇게를 내고 우리는 5테라바이트 보존할 거야. 그런 식으로 좀 아카이브를 서비스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일단 OAIS를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이 OAIS라는 디지털 보존 표준이 2002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OAIS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표준 그게 ISO 16363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10년 후인 2012년에 나왔고요. 요거를 조금 더 보완해주는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는 16919가 2년 후인 201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랙이라는 거, TRAC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그 트랙과 뭐 드람보라 같은 위험 평가 모델 이런 것들이 이 ISO 16363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AIS가 역시 뼈대고요. 디지털 보존의 어떤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표준이고 이 OAIS를 보조하기 위한 표준들이 이후에 계속 2가지가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OAIS는 다 잘 아시겠지만 한 6가지 엔티티로 입수부터 액세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OAIS 표준은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고 시스템을 개발할 때 좀 아니면 장기 보존 패키지를 설계할 때 참고를 하려고 해보면 그닥 참고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기록을 생산하면 프로듀서가 기록을 생산하면 제출 정보 패키지라는 걸로 아카이브 시스템에 인제스트, 입수를 하고 AIP로 보존하고 DIP로 배포한다. 이런 정도. 그리고
이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 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연구자들도 OS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석과 번역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OAS를 가지고 더 해석해서 더 아카이브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2017년 국가기록원의 차세대 기록관리 재설계 연구에서도 이 OAS뿐만이 아니고 모렉에 있는 그 기록관리 요건들, 그리고 그때 당시 붐이었던, 현재도 붐인 인공지능, 그리고 뭐 지능형 기록 정보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하기 위해서 OAS를 훨씬 더 확장해서 이렇게 어떤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OAS를 조금 더 확장한 사례로 보면 실제로 아카이브 시스템들은 워크플로우라는 형태로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여기 정의된 걸 보시면 특정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처리 작업을 구체적으로 정렬한 것. 그러니까 아래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하나들은 잡이라는 단위고요. 저런 잡이라는 단위를 연결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잘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예를 들면 기록을 입수하는 워크플로우라고 하면 입수 워크플로우는 한 10가지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표준 RMS에서 캠스로 기록을 입수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표준 RMS를 쓰지 않는 기관도 있잖아요. 만약에 외장하드에서 캠스로 기록을 입수하는 워크플로우, 그런 워크플로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웹 기록을 웹페이지로부터 바로 이렇게 입수해오는 워크플로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웃룩에서 메일을 가져오는 워크플로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카이브에서 실제로 하는 여러 작업들을 세분화해서 그것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미리 정의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준 RMS에서 기록 입수하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정합성 검사를 하고 바이러스 체크를 하고 뭐 등등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연결하면 워크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프리저비카에서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AS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정보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SIP라고 하는 제출 정보 패키지, 보존 정보 패키지, 배부 정보 패키지,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록원도 마찬가지고 SIP 겸 AIP를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OAS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시스템에 구현해 놓은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테면 SIP는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SIP는 사실 좀 기관마다 다양한 포맷으로 자유롭게 유연하게 이렇게 규격을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네오로 하고 있죠. 우리는 네오로 안 하고 배깃 같은 더 단순한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집으로 그냥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 OAS가 요구하는 그 기록의 맥락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형태라면 SIP는 좀 자유로운 정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 AIP는 우리 아카이브에서 100년 후에도 이용자가 요구할 때 열어볼 수 있도록 어떤 마이그레이션도 한번 수행하고요. 그 정보를 재구조하면서 그 재구조한 그 맥락도 기술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P고, DIP는 그 외부에 있는 뭐 홈페이지가 됐건 기록 포털이 됐건 이런 곳에서 기록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SIP와 AIP와 DIP는 구조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목적과
그 메타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다소 다릅니다. 이러한 개념이 아직 국내에는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네오로 패키징하는 거가 용량이 아주 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세트라든지 웹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패키징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일단 생각을 안 하기도 했고, 근데 거기까지 좀 패키징을 확장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SAP의 이아크라는 디지털 보존 관련된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최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SAP와 AIP와 DIP를 좀 구분하고 그 나라, TNA 등등 각국에서 쓰고 있는 정보 패키지를 비교하고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을 좀 해놨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혹시 이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한 자료들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보존 패키지 유형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뭐 XML 형태도 있고, 뭐 폴더형도 있고, 집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국가별로 OAIS를 해석해서 정보 패키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이 아크 프로젝트에서 SIP, AIP, DIP의 규격을 자기네들끼리 연구해서 발표하고 유럽의 표준으로 이렇게 공유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금은 AIP의 구조가 어떤지를 이렇게 분해해 놓은 그림인데, 왼쪽에 보시면 재현 부분, 리프리젠테이션 파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리지널 서브미션 파트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SIP로 만들어서 제출되었던 부분을 AIP에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IP는 그 이미지 파일입니다. 원래 오른쪽 밑에 부분 SIP를 보시면 TIFF 이미지가 잔뜩 있고, 이거를 PDF로 변환해서 SIP에 같이 묶여있던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된 정보 패키지인데, 이거를 아카이브 시스템에 들여와서 왼쪽에 보시는 재현 파트를 보시면 웹피라고 하는 요즘에 구글에서 새로 나온 뭐 이미지 포맷이거든요. 웹피 이런 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그냥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더 베스트 이미지 포맷 포 더 웹인 2019 이런 제목으로 구글에서 만든 웹피라는 이미지 포맷이 뭐 최고의 포맷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기 이 아크에서는 이 기존 올드 포맷들을 웹피라고 하는 새로 나온 보존에 더 유리한 포맷으로 우리는 만들어서 마이그레이션해서 AIP라는 형태로 다시 패키징을 했다, 이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크에서 제안하는 AIP라는 정보 패키지 안에는 이게 생산해서 제출 당시에 가져왔던 입수했던 SIP의 그 포맷도 가지고 있고, 이 아크 보존 시스템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존과 재현에 더 유리한 포맷, 웹피라는 포맷으로 한 번 더 마이그레이션해서 그 재현 포맷도 가지고 있고, 이걸 묶어서 하나의 AIP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NU 포맷을 만들 때 벤치마킹했던 빅토리아주의 VO 포맷도 최근에 VO3라는 포맷으로 나와서 베이스 64 인코딩을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기록 자체의 베이스 64 인코딩을 안 하고 메타데이터와 서명 정보 정도만 이렇게 베이스 64 인코딩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OAIS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이 정보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 빅토리아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텝 1에서 VEO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스텝 2에서 그 폴더에다가 기록을 복사해 넣고 스텝 3에서 이 기술하는 readme.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기술을 하고 오른쪽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 텍스트 문서처럼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ntent.xml 파일을 또 만들어서 기술을 하고 등등 서명 정보를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zip으로 마지막에 압축을 하면 VEO라고 하는 정보 패키지를 만들게 된다.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이제 OAS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모렉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모렉은 사실 아카이브 시스템과는 크게 상관없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특히 모렉 2010 같은 경우에는 기록관리 기능들을 이렇게 한 10개 정도로 모듈화 해놨거든요. 이런 개념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되면서 상당 그 기능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이런 개념하고 맞물리면서 되게 아카이브 시스템과도 상당히 밀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들 있죠. 어떤 기록을 집합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관리하고 그걸 또 이제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레코드와 컴포넌트 안에 있는 콘텐트 이런 것들로 구분된다. 이런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기록관에서 팜스를 재설계하는 연구 영역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그 사업의 메인은 기록관리 쪽 업체가 아니고요. 일반 컨설팅 업체, IT 컨설턴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기록의 내용을 모르니까 저는 OAS도 표준도 던져주고 모렉 설명 자료도 보여드리고 그분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렸을 때 뭐 IT 쪽의 컨설팅을 수십 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모렉에 대해서 되게 감탄을 하셨고 되게 정교하고 기록에 맞게 잘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 표준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셨습니다. 다시 OAS로 넘어가면요. 이 아까 표준 세 개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OAS가 2002년에 나오고 그걸 이제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측정하는 표준들이 2개 나왔다고 했는데 그 표준 보면 또 사실 머리 아프잖아요. 그 표준들을 실제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우리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관이 OAS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엑셀 서식도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컴플라이언스 측정하는 도구들이 이 연구에 따르면 랭리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각 이게 몇 개죠? 한 15개 정도 12개 정도의 평가 지표가 지금 나와 있고 거기에 123개 요건 정도가 분석 대상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실내 저장소 관련된 이런 평가 지표, 디지털 보존 성숙도 평가 지표 등등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붙여놨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1번 정책, 2번 전략, 3번 거버넌스, 4번 협력 등등 이렇게
한 16가지, 15가지 이렇게 구성 요소로 했는데 OAIS에는 6개예요. 입수, 뭐 보존, 데이터 관리, 액세스까지. 근데 요거를 한 15개로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OAIS에는 언급 안 됐던 정책, 전략 이런 게 사실 아카이브 업무는 중요한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로 OAIS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체크하는 이런 것들이 한 15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15개 중에 하나, 디지털 보존 성숙도 모델 중에 DPCMM이라는 거를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국가기록원도 막 한번 엑셀 서식 다운로드해서 예를 들면 뭐 대충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면 입수 단계에 정보 패키지로 입수 받고 있다. 뭐 이런 거 체크. 아니면 포맷 기록별로 뭐 포맷 변환 선호 포맷 정책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우리 기관은 이 중에 레벨 1, 스테이지 1부터 5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다음 단계를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제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본 거는 엑셀 서식이었는데요. 요거 18페이지에서 보시는 거는 그 아톰을 만든 아티팩추얼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 두 번째 표준 트랙에 대한 그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체크해서 몇 점이 나오는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표준이 넘어갔네요. 표준이 아까 넘어갔고 방금 이 엑셀로 된 거하고 소프트웨어 툴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또 19페이지에 보시면 아카이브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모아놓은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프로놈 같은 포맷 레지스트리는 알지만 여기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소프트웨어 레지스트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데이터 세트를 뷰잉해주는 어떤 툴이 필요하다. 시아드 뷰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 세트 카테고리로 가서 뷰어 쪽으로 가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레지스트리입니다. 이게 이제 콥터하고 파워라는 게 있는데 콥터에는 600여 개 정도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콥터는 오픈소스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대부분 오픈소스지만 상용 제품도 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파워라는 이 레지스트리에 가면 콥터에 있는 것 중에 아카이브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들을 66개 추려서 이거를 면밀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파워 그 사이트에 가시면 되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파워의 요 프레임워크 이 단계를 나누는 거 보시면 인제스트, 액세스, 스토리지, 메인터너스 대충 OAS에 거의 매핑이 돼요. OAS 6개를 한 20개 정도로 여기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입수 단계도 카피, 뭐 정합성 체크, 바이러스 검사, 파일 중복성 검사, 뭐 식별자 검사 이렇게 6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각 단계를 지원한 요 소프트웨어들이 요 각 단계를 지원하냐 마냐 요거를 이렇게 되게 기능 목록처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일단 국가기록원은 캠스만 쓰면 되잖아요. 그 외부 소프트웨어들 잘 안 쓰는데 이런 연구를 보면 해외에서는 생산 기록 그 이렇게 만든 생산 시스템도 웹은 아웃룩에서 그냥 메일로 기록을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 오피스 제품군들로 문서도 많이 생산하고 그걸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직접 입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들은 이런 제품들을 꽤 쓰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이렇게 만져봤던 툴 중에 베라 PDF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유럽연합의 프리포마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만든 오픈소스 PDF 검증 도구입니다. 제가 뭘 돌려봤냐면요.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대통령 기록관의 역할과 활동 방향이라고 하는 뭐 이런 대통령 기록관의 어떤 PDF? 이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돌려봤어요. 1번 쪽 보시면 리포트 타입 뭘 분석할 거냐 PDF 표준에 PDF A-1 표준에 과연 이 PDF가 맞춰서 변환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도록 했고 2번 지금 내가 첨부한 이 PDF는 PDF A-1인지 A-2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거나 자동 디텍트하거나 하여간 이런 것.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최종 분석 결과를 뭐 HTML로 볼 건지 XML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그냥 한번 돌려봤을 때 오른쪽에서 2개의 에러가 나왔어요. 에러는 아니고 사실 PDF A-1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링크를 들어가면 그 표준의 어떤 항목까지 이렇게 딱 링크로 연결을 해줍니다. 사실 이게 놀랄 것도 아닌 게요. 이 프리포마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유럽의 아주 큰 내셔널 아카이브들 그리고 아카이브 쪽 업체들, PDF 표준 관련 기관들, 교육기관들이 모여서 수행한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각 기관의 PDF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PDF 인코더도 다 다른 제품을 쓰고 인코더별로 PDF 표준을 잘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증 도구를 만들자고 해서 베라 PDF라는 걸 만들었고 실제로 제가 해본 바로도 이거는 사실 입수된 기록이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받은 PDF이긴 한데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PDF들 뭐 여러 회사의 뭐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인코딩이 됐겠죠. 이런 것들도 PDF A-1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보존에 상당한 위험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나온 이런 에러는 뭐냐면 뭐 폰트가 빠졌다 아니면 뭐 어떤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게 추가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충족하는데 뭐가 추가돼도 이거는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약간 이런 툴들 이거는 뭐랄까 더블 클릭하면 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중에 보존의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표준을 측정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OS를 충족하기 위한 이런 검증하기 위한 툴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RCA 아톰 같은 것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카이브메티카, 프리저비카 같은 이런 시스템, 아카이브 시스템들이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카탈로그를 기록물 기술서, 기록물 기술서, 뭐 디스크립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 포털에서 나라기록 포털 거기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보통 아카이브들은 아톰이나 뭐 아카이브 스페이스 같은 이런 카탈로그용
소프트웨어를 연동해서 그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세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서울기록원도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는 서울기록원에 온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너무 허접하다. 왜 아직 뭐가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소양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올해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카탈로그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를 그냥 갖다가 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능들을 쪼개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원하는 쪽에 시스템이 됐건 그래서 이 도커 등등의 컨테이너 기술이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이런 것도 이름은 한번 알아두세요. 쿠버네티스 같은 건 뭐냐면 이제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이거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서비스 쪽으로 가면 요즘에 이제 디지털 보존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구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카이브 메티카라고 하는 이런 아카이브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뭐 한 3군데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아카이브즈 다이렉트는 미국 쪽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포털이고 뭐 유럽 등등 다른 곳의 클라우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TNA 프리저비카는 보시면 클라우드 에디션을 이세니셜 이런 거는 1TB 아마존 웹 서비스에 그 스토리지 1TB 제공하고 연간 얼마 프로페셔널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등등 이렇게 저장 용량이나 제공 기능을 차등해서 이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라 클라우드 같은 이렇게 클라우드 저장소 같은 이런 서비스는 프리저비카나 아카이브 메티카 나오기 전부터도 많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나 뭐 학술 리파지토리 등으로. 그리고 웹 아카이빙도 최근에 서비스 구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헤리트릭스 같은 그 웹 크롤러, 오픈소스 웹 크롤러를 가지고 웹 아카이빙 직접 기관들이 많이 했는데요. 웹이 점점 복잡해지고 서비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기관이 계속 팔로우하면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민간에 이런 웹 아카이빙 전문 업체들이 생겨났고 이런 업체들의 서비스를 연간 얼마를 내고 구독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2010년 전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아카이브라고 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요거는 전 세계 16개국의 459개의 기관이 이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소셜은 최근에 나온 건데 오바마 소셜미디어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유명해졌고요. 요거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만 전문적으로 아카이빙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미러웹 같은 유럽에 있는 것들 TNA에서도 요 미러웹을 구독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국가기록원에도 얘네들이 영업을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하지는 않았지만 요거와 관련돼서 좀 약간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기록원도 그렇고 서울기록원은 이제 민선 몇기 박원순 시장의 소셜미디어를 보존하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카이비스라는 거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꽤 잘 됐고 그걸 서울기록원도 이제 쓸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에
단계에 왔고요.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지금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역대 청와대 홈페이지 그리고 대통령 기록 생산기관들 홈페이지가 100개 정도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실제로 하드웨어상으로 따지면 사이트는 100개가 보존되어 있는데 서버는 그 백업본까지 해서 200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 유지 비용하고 그걸 한번 아카이빙하는 비용이 올해 나온 사업을 보면 사이트 4개를 아카이빙하는데 10억 가까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이트 100개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카이브 가격을 이렇게 견적서를 받았을 때 서울기록원,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하고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등 한 4개 정도의 웹사이트를 보존하는 연간 비용은 맥시멈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용이나 뭐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뛰어남에도 이게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고 우리나라 현재 조달 측에는 좀 조달이 어려워요. 솔루션 구매도 아니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해외에 있는 그 저장소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대통령 기록관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는 좀 완벽하길 바라는데 액박 하나라도 나오면 민원 되게 무서워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해봤는데 완벽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따가 그것도 제가 크롤링 아카이비스로 우리나라 홈페이지에서 크롤링한 결과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난데 이걸 이용하는 게 사실 좀 어렵다. 이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요즘 고민입니다. 시스템 쪽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이브 시스템 4개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아카이브 메티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네스코 자금으로 원래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유네스코가 돈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아카이브 쪽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펀딩이 돼가지고 RCA 아톰 만든 캐나다 회사 있거든요. 아티텍추얼이라고 하는 요 회사에서 이 오픈소스 시중에 아카이브 쪽 오픈소스 30개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거예요. 뭐 바이러스 검사하는 툴, 포맷 변환하는 툴 등등 그런 30개를 오픈소스만 다 모아서 아예 아카이브용 오픈소스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록 소장 기관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이런 걸 갖다 그냥 쓰면 되니까. 솔루션이 아니고 무료니까요. 근데 요거는 사실 저도 써보긴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설치도 어렵고 사용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아카이브 정도에서는 좀 쓸 수 있는 정도? OAIS가 뭔지 알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쓰냐면 주로 북미 지역의 대학 도서관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미술관, 박물관 등등에서 씁니다. 이거는 유저는 좀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좀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OAIS를 충족하는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만들어 보자는 확고한 목표로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고, 프레미스 매치 같은 이런 기록관리 아카이브 쪽에 디지털 보존 메타데이터 표준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레깃이라고 하는 어떤 정보 패키지 간단한 포맷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뭐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시스템의 기능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서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노멀라이즈라는 곳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잖아요. 이 노멀라이즈라는 기능 하나를 제가 분해해서 다음 장에 넣었는데 노멀라이즈는 사실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포맷을 아까 TIFF나 JPEG을 웹피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 포맷으로 바꾼 것처럼
이렇게 포맷 변환하는 이런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한 20여 가지의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해해 가지고 시스템이 구현이 됩니다. 뭐 다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 아래부터 이제 맨 아래부터 단계가 하나씩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set file permissions 하고 끝나는 건데요. 뭐 밑에 보시면 디렉토리를 뭐 체크하고 뭐 승인하고 파일 포맷 변환하고 등등 이런 과정을 아래부터 쭉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메티카에서는 이런 100이시라고 하는 포맷을 쓰는데 제가 실제 다운로드 받아서 캡처한 거 보시면 뭐 최상위 폴더에는 텍스트 파일이 4개가 있고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면 실제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사진 파일들 4개가 들어있었고 썸네일이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는 매치하고 프레미스 그 기술 표준을 지킨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카이메트카 핵심 개념은 만약에 JPEG이 들어오면 TIFF로 변환해, PDF가 들어오면 뭘로 변환해, 이렇게 각 기록 전자기록 파일 유형별로 미리 뭐 변환 규칙을 다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PDF 변환은 PDF 검증은 베라 PDF로 하고 변환은 뭘로 하고 이런 툴들도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규칙에 맞게 아키비스트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때 되면 변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이런 거를 하려면 모든 포맷에 대한 그 보존 포맷을 다 설정을 해야 되고요. 각 그 변환할 수 있는 툴들도 미리 다 식별해서 선별을 해야 되고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OAIS의 핵심인 보존 정책, 프리저베이션 플래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연구기록관리기관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메트카 요거 클라우드 서비스 아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미국의 아카이브즈 다이렉트, 유럽에서는 퍼페추아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아카이브즈 캐나다라고 하는 지역별 클라우드 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업자들 통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격을 간단하게 보시면 3개월 컨설팅도 해주고 500기가 제공해주면서 5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표준 플랜으로는 연간 1TB에서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 정도면 저장 용량 여기에 맞지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런 걸 구독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네이티브 시스템이 맞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리저비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TNA가 영국에서 오래 이렇게 시스템 개발하던 테슬라라고 하는 업체를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만든 시스템인데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 왼쪽 위에 보시면 유럽의 내셔널 아카이브들이 되게 많이 이걸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메트카하고 다르게 되게 급성장하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많이 쓰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아주 편리하게 기록 생산 시스템, 뭐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미리 다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왼쪽에 보시면 오토메이티드 인제스트 입수를 자동화했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입수 워크플로우죠. 웹사이트도 입수할 수 있고 뭐 여기 보시면 디스페이스, 컨텐츠 DM 같은 리파지토리 시스템도 보이고 이메일, 뭐 지메일, 로터스, 아웃룩 같은 이메일 시스템도 보이고 ECM 같은 뭐 어떤 업무 관리 시스템, 기록 생산 시스템도 보이고 뭐 쉐어포인트 같은 이런
오피스군도 보이는데 이런 것 유럽에서 이제 많이 쓰는 이런 기록 생산 제품하고 프리저비카가 연결될 수 있는 API들을 미리 다 개발을 해놨어요. 이거를 연결할 쉽게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면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모듈 따로 만들어야 되고 다 새로 개발해야 되죠. 프리저비카 분이 왔을 때 물어보니까 그런 개발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우리나라에 있는 로컬 업체를 통해서 이거 새로 개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카탈로그 시스템들과 목록을 공유해요. 아카이브즈 스페이스 요거는 미국 SA에서 밀고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아이사드지를 갖다가 기록물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기술표준을 만들었잖아요. 철권 그것처럼 미국에 제가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그거는 캐나다에서 한 거 국가표준, 국가기술표준, 미국 국가기술표준 다 따로 있잖아요. 미국 국가기술표준을 요 아카이브드 스페이스가 지원하면서 미국에 있는 기록 소장 기관들이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도 연결이 되게 해놔서 미국에서 특히 많이 쓰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 액세스 시스템도 보면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캠스 만들고 포털 따로 개발하고 두 개 따로 연결해야 돼요. 데이터도 API로 실시간 연동할지 뭐 새벽에 끌어당겨올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일반적인 워드프레스, 드루팔 이런 거 이렇게 된 서비스 그 포털까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미리 그것까지 고려를 해놨기 때문에 좀 내셔널 아카이브 정도가 아닌 그거보다 조금 작은 수준의 기록 소장 기관들이 보존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하려고 할 때 되게 좋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CMIS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기종 시스템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키텍처 뭐 간단하게 보시면 외부 위에 박스가 외부 인터페이스가 있고 뭐 비즈니스 펑션, 툴, D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아카이브메티카처럼 워크플로우라는 걸로 구동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프리저비카 그 매뉴얼을 보면 미리 아카이브에 필요한 업무들을 다 정의해 놨어요. 이를테면 뭐 이메일 입수 등등. 여기 보시면 existing definitions 이 프리저비카에 현재 정의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를 목록을 보는 건데 제 기억에 아마 수백 개가 여기 정의가 돼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배치 인제스트 워크플로우 위드 서머리 이메일을 어떻게 뭐 한꺼번에 대량 입수하는 워크플로우, FTP 풀 인제스트 워크플로우, FTP로 입수하는 워크플로우 등등 인제스트만 해도 되게 많은 워크플로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키비스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무는 평가 폐기 그런 업무는 별로 없으실 테니까 만약에 보존품의 변환이라는 업무를 내가 맡고 있다고 하면 보존품의 변환과 관련된 PDF 변환 워크플로우 아니면 데이터 세트 변환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을 내가 시스템상에서 구현된 기능들을 조합해서 그거를 워크플로우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시스템 아키비스트가 주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아카이브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업무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오프라인 이런 업무에서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업무를 미리 정의하고 나는 업무를 미리 설계하고 실제 수행은 시스템이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프리저비카를 보여드리기 전에 아까 조금씩 언급됐던 웹 아카이빙 서비스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아톰이라고 하는 카탈로그 시스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월드뱅크에서 쓰고 있는 아톰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이렇게 아이사드지로 디스크립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월드뱅크는 아카이브메티카도 쓰고 이 아톰도 쓰고 두 개 다 써요. 아카이브메티카는 보존용 시스템으로 쓰고, 이거는 거기에 AIP는 거기 있고 여기로 DIP를 받아서 여기서는 목록하고 이 파일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연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기록물 기술서에서 보듯이 뭐 기록군, 시리즈 파일, 철, 건 이런 계층이 보이고, 다른 계층으로 넘어가면 그 계층에 해당하는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카탈로그 시스템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도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고, 여기는 각 처리과별로 매년 생산되는 연구 기록들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기술해보고 썼는데요. 지금은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이라서. 그 다음으로 웹 아카이빙 서비스인데, 이거는 얼마 전에 대통령 기록관에 아카이빙된 역대 청와대 사이트 등 대통령 기록 생산기간 100개 사이트 중에 20개만 추려가지고 여기 인터넷 아카이브에 보내서 아카이브 한번 크롤링을 해달라고 해본 거예요. 거기서 해줬고 그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테스트용, 저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기간을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고 되게 정교하게 뭐 3일만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짧은 기간 동안 한 거라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GB 정도로 한 3일에 걸쳐서 크롤링한 결과인데, 사이트는 이렇게 20개 정도로 했고, 여기 웨이백이라는 거 보이실 텐데, 이 웨이백을 누르면 이렇게 그 사이트에 아카이빙된 날짜가 나옵니다. 요 한 날짜로 가면 현재 청와대 사이트를 아카이빙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웹 표준을 지켜서 요즘에는 홈페이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보여주는 것 자체는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아카이빙이 되고, 실제로 이런 기능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되는 것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크롤링을 더 오래 정교하게 하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되도록 구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저비카 하기 전에 잠시 또 이제 아카이브메티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보여드린 이 워크플로우가 이런 것들입니다. 요 데모 사이트에 가시면 실제로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 백잇이라고 하는 요 정보 패키지도 다운받아서 한번 어떤 구조인지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그죠?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패키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저비카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2016년에 서울기록원이 프리저비카를 되게 많이 벤치마킹 했거든요. 요거를 실제로
개발을 안 하고 1년간은 이걸 그냥 쓸까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럼 결국은 직접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 제가 검토하느라고 이 웨비나라고 하는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서 제가 캡처한 내용입니다. 먼저 입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프리저비카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ingest, access, preservation, data management, administration, OAS 엔티티하고 똑같죠, 메뉴가. 그리고 이 메뉴 아래에 뭐가 있냐면 스타트, 스톱밖에 없어요. 보시면 대부분 작업 시작, 대기, 뭐 작업 중, 완료, 뭐 리포트,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작업은 미리 어떤 식으로 아까 워크플로우 있죠. 그런 워크플로우 하나를 내가 선정하고 뭐 입수 시작, 보존 시작,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작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먼저 입수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요 프리저비카는 내 컴퓨터에 탐색기처럼 파일 탐색기처럼 이런 UI를 제공하고요. 요 캐비넷 같은 거가 한 기록 컬렉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 위로 화살표 내가 파일을 업로드하겠다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는 건데 이 데브라는 캐비닛에 파일을 입수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업로드를 클릭하면 내 로컬 컴퓨터 화면이 나오고요. 요거는 사실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이런 개인의 컴퓨터에 있는 걸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이렇게 시스템 내 시스템으로 많이 하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분이 이제 입수하려고 하는 거는 SIP 형태로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워드 퍼펙트라고 하는 워드 프로세서로 만든 문서 요거를 입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프리저비카 폴더 중에 데모라고 하는 폴더에 타겟 폴더를 지정하는 거고 입수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거죠. 입수 번호 뭐 그리고 기록의 내용 같은 걸 쓰고요.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이건 패키지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 그냥 업로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는 내가 업로드할 대상을 선택하고 타겟을 지정해서 업로드까지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프리저비카에 일단 업로드는 됐으니까 SIP 만들고 바이러스 체크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입수하는 과정은 미리 아까 내가 정의해놓은 워크플로우를 지금 이제 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패키지를 식별하고 뭐 등등. 여기에 보시면요. 아까 내 컴퓨터에 있는 그냥 워드 퍼펙트 문서를 선택했는데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SIP 패키지를 얘가 생성한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할 때 제가 이렇게 메타데이터 좀 입력했잖아요. 그 SIP의 디스크립션 메타데이터로 같이 패키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입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입수된 폴더를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입수가 잘 됐는지. 워드 퍼펙트 데모라고 하는 폴더를 클릭하니까 원래 있던 원본 워드 퍼펙트 파일이 보이고 이런 메타데이터도 보이고요. 메타데이터를 지금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입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연결해서 입수한 다음에 아까는 입수 워드 퍼펙트라고 하는 그 문서 파일 그대로 패키징이 돼서 입수까지 완료됐는데 요거를 워드 퍼펙트는 좀 많이 쓰는 워드 프로세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문서 포맷으로 변환하는 요 보조 처리, 프리저베이션 요 기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이 하는 거는 컬렉션 하나를 클릭하고 그 컬렉션 전체를 그 마이그레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널 포맷은 워드 퍼펙트인데 타겟 포맷을 뭐로 할지를 미리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PDF로 할 수도 있고 뭐 ODF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승인을 하면 이제 아까는 입수 워크플로우, 지금 보존 워크플로우가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존 처리가 된 폴더를 가보면 워드 퍼펙트 파일을 PDF로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썸네일도 바뀐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보존 처리하는 간단한 기능이었고 다음으로 보존된 다음에 그 외부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 배포하는 접근을 제공하는 그런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 어떤 책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프리즈빅카의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보존된 건 보존된 거고요. 버추얼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들어요. 서비스용.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데모라고 하는 그거는 보존용 포맷이고 보존용 폴더고 서비스용 폴더를 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버추얼 컬렉션이라고 약간 음영 처리돼서 컬렉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버추얼 컬렉션에 서비스할 것들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갖다 놓고 그거의 공개값을 공개로 바꿔주면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리저비카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어떤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같은 거거든요. 기록 포털을 간단하게 제공해요. 여기에서 검색도 되고 열람도 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컬렉션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라서 이 버추얼 컬렉션 자체를 오른 클릭해서 퍼미션을 퍼블릭으로 바꾸고 다시 가보면 이 버추얼 컬렉션이 이렇게 열람이 됩니다. 검색도 이제부터 되는 거고요. 이 정도가 프리즈비카의 그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의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디지털 파일을 입수해서 보존하고 있다가 제공하는 정말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아카이브에서 하는 다른 업무들 그런 것들은 왜 제공하지 않냐? 요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따로 있거나 아니면 작은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의 어떤 수집 업무는 엑셀로 그냥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기존에 있는 다른 시스템 기술 업무는 아톰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그런 기능들은 다른 시스템이나 엑셀 같은 걸로 소화를 하고 요 프리저비카는 순수하게 디지털 파일을 입수해서 보존하고 제공하는 그 OAS에 나온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캠스하고 팜스 같은 경우는 프리저비카 플러스 알파 업무 기능까지 다 포함된 방대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프리저비카나 아카이브 매트가는 OAS 표준 그대로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나머지 이제 다른 시스템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나라에서도 나라 2.0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ERA 2.0을 보시면 개발 시기가 2017년부터 11년이 아니고 21년까지 5년이고요. 요 맥락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나라의 기록 시스템 ERA 요거는 캠스하고는 좀 포지션이 틀려요. 얘는 표준 RMS의 어떤 보존 기간 그리고 스케줄링 관련된 이런 기능이 포함된 RM과 AM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RA를 쓰는 기관들은 백악관, 의회, 연방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회하고 중앙부처들이 다 같이 쓰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90년대 말에 처음 개발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2017년부터 뒤집어 엎기 시작한 거예요. 차세대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라서 구체적인 자료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 1.0과 2.0의 차이를 주로 보시면 되는데 왼쪽 1.0의 아키텍처를 보시면요. ESB 기반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그때 당시 이런 SOA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좀 최신 기술이었는데 이런 걸 도입했고 근데 이제 오른쪽에 ERA 2.0으로 가시면 아키텍처가 애자일 프로세스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고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서도 정말 상당히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공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걸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특징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핵심적인 특징이 모듈 구성을 입수 단계를 별도로 분리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카이브 쪽의 입수 기능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사실 국가기록원도 이관 입수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입수 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서비스보다 일단 입수 쪽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프라나 서비스를 많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안 나왔고 이 정도 자료 정도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로 거의 도배해놨어요. 최신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서울기록원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프리저비카 벤치마킹에서 거의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3년 차고 올해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OAIS뿐만이 아니고 모렉도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고 있는 거는 일단 기록을 서비스하는 쪽 그쪽부터 오히려 서울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따내는 데도 그렇고 서울기록원이 생겼는데 뭐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아카이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제 내부 관리 체계는 아직 인력도 많이 완전히 차 있지 않은 상태고 한데 그런 상태에서 아카이브 업무는 계속 해야 되고 예산을 따려면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쪽을 먼저 좀 챙기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운용성 개념만 알려드리면요. 이 아카이브들이 다 똑같은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서로 공유하고 요구사항을 공유하자는 건데 이 DPIF는 이런 개념 정도만 먼저 제시한 거예요. 2009년, 2010년에.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아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린 이아크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유럽에 있는 아카이브들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툴 그런 것들을 수십 종을 개발해서 배포하고 SIP, AIP, DIP 같은 명세서도 이 연구팀에서 개발해서 다 공유하고 있고 이런 공동으로 뭔가를 하려는 이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요게 이제 아카이브의 상호 운용성, 디지털 보존 커뮤니티의 상호 운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OAS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이 오른쪽 밑에 부분 보시면요. 스케일러블 컴퓨테이션, 데이터 마이닝 인터페이스 그리고 뭐 아카이브 서치 앤 액세스 디스플레이 툴 뭐 이렇게 뭔가 좀 지능화된 서비스를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제로 제공되는 툴 여기에서 개발해서 배포한 툴들을 보시면 SIP 크리에이터 이런 SIP라는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툴들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고 뭐 ERMS에서 기록을 익스포트하기 위한 추출하기 위한 모듈 뭐 이런 것도 배포하고 또 스토리지 쪽에 가시면 하드뷰라고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하드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그 스토리지도 제공하고 솔라라고 하는 유명한 오픈소스 검색 엔진 이런 지능형 검색 같은 기능도 제공하고 이렇게 되게 많은 툴들을 직접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도 아카이브 메트카 아까 만들 때 30종의 오픈소스를 짬뽕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 이런 아카이브의 기능을 충족하고도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직접 개발해서 이것들을 어떤 통합된 패키지로 이렇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수부터 서비스까지.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고 이걸 실제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로 보시면 다 48페이지와 같습니다. SIP에서 AIP로 바뀌고 셀러리라는 워커가 돌아가고 하드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DIP가 이아크 웹이라는 포털에 딜리버리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단계의 워크플로우도 49페이지처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호 운용성과 관련된 가장 최근 프로젝트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소개를 마칠까 하는데요. PAR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영국의 최신 프로젝트인데 영국 쪽에 있는 디지털 보존 업무를 수행하는 5개 기관과 업체가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프리저비카 팀, TNA, 그리고 아카이브 메티카를 만든 팀, 그리고 아키붐이라고 하는 보존 소프트웨어 업체,
이거 JI 지스크 이게 뭐 학술 연구 단체죠. 여기하고 PDF 관련된 그 표준을 제정하는 오픈 프리저베이션 파운데이션 이렇게 5개가 모여가지고 프리저비카도 되게 뛰어나고 아카이브메티카도 뛰어나잖아요. 똑같은 기능을 거의 수행하는데 기능들은 공유가 안 됩니다. 거기 스펙도 공유가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까놓고 우리 공유를 하자고 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아카이브메티카하고 프리저비카가 API로 서로 아예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걸 연결하는 방식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이런 산출물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있을 텐데 왼쪽 밑에 있는 프리저비카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카이브메티카라고 하는 시스템 두 개가 어떤 이 시스템들의 기능이나 어떤 규칙,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서로 API를 통해서 공유하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레퍼런스 레지스트리로 등록이 됩니다. 지금까지 뭐 포맷 레지스트리도 있었고 아까 제가 컵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레지스트리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아카이브의 어떤 선진 실무 레지스트리가 생기는 거예요. 프리저비카에서는 뭐 티프를 웹피라고 하는 새로운 보존 포맷으로 하는 되게 뛰어난 어떤 마이그레이션 선진 실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레지스트리 안에 들어가고요. 그 티프를 웹피로 변환하는 도구는 뭐를 쓰고 있다. 그 기능은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레퍼런스 레지스트리에 보존 처리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고 현재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기관만 공유하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 기관이 이 API에 참여해서 이 각 기관의 그 선진 실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상호 운용성은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나 뭐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원 등도 일단은 포맷 레지스트리 국가기록원에서 만드신 거 그거를 이제 서울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 같아서 참조하고 안정적으로 쓰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좀 나중 얘기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보존 처리 레지스트리 이런 거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맷 레지스트리가 포맷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포맷을 어떤 포맷으로 바꿀 때 보존이 더 좋고 어떤 툴로 바꿔야 되는 이런 것까지 같이 공유가 되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축하신 포맷 레지스트리가 이런 형태로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OAS의 추상성을 해석하고 각 나라에서 지난 10년, 20여 년간 시스템으로 만들고 뭐 소프트웨어로 만들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OAIS 표준이 그 OAIS 요건의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할 수 있는 후속 표준 2가지로 확장되었고 매치 프레미스 같은 이런 툴, 아카이브과 같은 서비스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ERA 2.0 등등에서 보듯이 아카이브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세이고 그걸 넘어서 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히 나라 같은 미국에서요. 그리고 네 번째, 아카이브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서로 아카이브용으로 공유하고 서로 모니터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점차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도 이런 트렌드를 좀 인지하고 앞으로 포맷 레지스트리 같은 것을 확장하면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